장학일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이 홍동명 목사님하고 이제 요 안을 다 보내드렸죠. 어젯밤에. 저는 못 받았어요. 보냈는데 왜요? 못 받아 찾다 없더라고. 나한테는 안 왔더라고. 저는 이제 이거 받을 때 자려고 잘 때 받아가지고 딱 받고 잤어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홍동명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더니 아주 우리 홍 목사님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생각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BC 247년 카르타고의 영웅 한니발, 이 사람이 11살 때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26살 때 카테지 지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아요. 26살에. 우리 한니발에 대해서 홍동명 목사님 쭉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그 한니발은 요즘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의 티니지입니다. 네. 그 과거에는 칼타코로 가고, 네. 이것은 그 참 유명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베니게 사람들이 개척한 식민국가입니다. 과거에 그 요즘 베니게 사람들은 지중해 해상권을 지배했고, 그 대표적인 그 식민국가가 바로 북아프리카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지중해를 지배할 때에 당시에 신흥 강국이 로마가 떠오르잖아요. 로마와 이 카르타고 간에 120여 년간의 치열한 전쟁이, 지중해를 패권을 두고 싸우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는 이 카르타고의 한니발이라고 하는 애꾸는의 장군이 아주 젊은 날에 이렇게 국가의 운명을 걸머쥔 그런 장수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지중해를 곧바로 건너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는 그렇고 해가지고, 지중해에서 가장 아프리카 대륙과 가까운 것이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 스페인을 갖다 건너가가지고 스페인, 프랑스를 거치고, 그 다음에는 저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만이 이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갈 수가 있죠. 지금 생각해도 불가사의 일을 한 겁니다. 이 한니발이. 코끼리 부대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그 당시에는 코끼리가 몽고들은 말을 가지고 싸웠지만은 이 한니발은 코끼리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 가지고 이 이탈리아 로마 사람들은 꿈도 못 꾸죠. 맞아요. 저런 어마어마한 코끼리 부대가 알프스산을 넘어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 나타나가지고 이탈리아 사람 그때 뭐 고개를 잘 봤겠습니까? 이런 괴물 같은 거를 타고 막 그냥 하니까 그 당시에 이탈리아 로마 반도는 그냥 초토화되어 버린 겁니다.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래, 이 인류 역사에 가장 전쟁 잘하는 사람이 몇이 있는데, 저 사람이 바로 제일 고대 이 한니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한니발을 꺾은 사람이 바로 로마에 나중에 나옵니다. 로마 이 사람이 이제 역으로 또 이제 이 사람 칼타고를 건너가가지고 습격해가지고 다 초토화시키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을 꺾은 사람이 스퀴피오라는 아프리카누스라고 말하는 이 로마의 명장입니다. 그래서 이 한니발이 뛰어난 애군 안에 당시 최고의 군사 전략가고 장군이었지만, 이 사람을 꺾은 또 로마의 장군, 이 사람도 젊은 날 17살 때에 최초에 부름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한니발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가지고 그 길로 이 사람이 해가지고 카르타고를 멸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영웅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젊은 날에 이렇게 부름받아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역시 청년들의 결단이 미래에 큰 일을 해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전준환 목사님, 여기 보면 거기 좀 읽어보세요. 동서양 역사를 살펴볼 때에 역사적으로 큰 일을 이룬 위대한 인물들은 청년 시절부터 온전한 헌신이 있었다. 지금 이제 성 프랜시스와 존 녹스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했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존 웨슬리도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신앙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가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나라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셨던 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 예. 구약시대 보면 예. 어때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프랜시스나 녹스나 웨슬리나 네. 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네. 이런 분들이 다 청년 시절에 했는데 저는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하고 그 아들이었던 이삭을 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늦게 부름 받았잖아요. 그렇죠. 70세가 됐을 때. 예, 예.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그 모리아산에서 헌신을 하지 않아요? 네. 그때는 이미 100세였어요. 예.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그 이삭은 네.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딱 헌신하잖아요. 그렇죠. 제단 위에 올라가서. 저 장작을 지고 올라가- 올라갈 정도면 네. 그가 상당히 컸죠. 예. 청년 시절이었다고. 청년 시절, 예. 아주 청년 시절에 그리고 또 아버지가 그렇게 야, 너 번제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다.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누워 있는다는 것이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건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지 않고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릴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봐져요. 네. 그래서 이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네. 일찍 헌신된 사람들이다.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걸. 네. 자,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청년 시절에 큰 일을 해낸 인물들이 이제 18세기 유명한 부흥사 조지 히필드. 역시 조지 히필드하고 웨슬리는 같이 했어요. 근데 조지 히필드가 사실은 지금의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야. 저분은 길거리에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 광장에 모아놓고 길거리에 모아놓고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기존 기성교회가 조지 히필드를 받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요한 웨슬리도 역시 존 네. 웨슬리도 역시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같이 집회를 길거리 설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국 사회의 복음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인물이 바로 저 조지 히필드하고 존 웨슬리고. 그래 모든 역사에 아주 탁월하고 역사를 물줄기를 바꾼 인물들은 기존의 제도권 틀에 맨 사람이 아닙니다. 맞아요. 제도권 틀에 맨 그 사람들은 큰일을 못 해내요. 네. 제도권으로부터 상당히 배척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역사의 물줄을 바꾼 겁니다. 교회 역사뿐만 아니고 사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성공회, 영국의 성공회 같은 데서 이단이라고 저들을 다 밀어냈단 말이에요, 길거리로. 그러니까 저기에 나오는 저 무디도 예, 스펄전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D.L. 무디. 무디도 그렇고 예. 무디도 젊은 시절에 이제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그 불을 받지 않습니까? 예. 불을 받고 가서 이제 너무 복음 전하고 싶으니까 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가서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 근데 가서 교회에서 안 빌려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공원이나 이런 데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 그래서 막 애들이 막 불어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경마장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예. 무디가 막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서 미국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시절에 저는요 옛날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저 전도사를 20대 때부터 했거든요. 네. 20살부터. 예. 그래가지고 이제 27살에 목사가 됐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완전히 내 젊은 시절을 그냥 거기다 보낸 것 같아요. 전도사로 그때는 양복만 입고 다녀야 됐고 예. 검정 구두, 검정 양복에다가 검정 가방 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야 젊은 시절에 막 세상에서 놀다가 예. 목사한 사람들 있죠. 있죠. 그런 사람들을 딱 보면 야, 나는 너무나 이거 빨리 헌신을 해가지고 이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젊은 시절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이 참 이거 귀한 것이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됐다니까요. 네. 강은식 목사님. 사실은 D.L. 무디도 20세의 YMCA 간사로 일했다는데 10대 중반에 저가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네. 10대 성령 체험을 하고 사과개짝 같은 것을 가져다 놓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D.L. 무디란 말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도 쭉 보면은 다 저 미국의 아주사의 성령의 역사도 젊은 청년들부터 시작됩니다.
네.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이반 로버츠도 26 청년 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근데 사실 젊었을 때 젊음을 바쳐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관문인 것 같습니다. 네. 패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 넘겨서 좀 보시면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23살에 아프리카로 선교로 떠났고요. 장로교 창시자 잔 칼빈은 27살에 그 신학서적 기독교 강요를 출판해요. 27살에. 참 상상을 할 수 없죠. 그렇죠. 마틴 루터는 27살에 종교개혁 95개조로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20대에 보시면 기독교 역사의 청년들이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교회계를 바꿔놓고. 제가 그 아프리카에 가서 좀 몇 군데를 쭉 둘러보니까 네. 간 데마다 리빙스턴 그 유적지가 있더라고요. 네. 리빙스턴. 네.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저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시절에 리빙스턴이 어디 설교 말씀을 듣다가 헌금 시간이 돼서 우리 잠자리채 같은 그런 거 헌금 주머니가 이렇게 오니까 이 리빙스턴이 젊은 시절에 돈이 없으니까 네. 그걸 받아가지고 야 이거 돈은 없고 근데 하나님이 너 자신을 드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헌금 주머니를 딱 깔고 앉았대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드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 돈 없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러고는 깔고 앉았는데 그날 불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불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불을 지르고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 그런데 17살, 18살 때 이런 애들이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네. 예. 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청년들이 좀 깨어나면 그래 지금 2030이 바로 그런 세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2030까지 이거 우리 예수님도 2030. 그래서 우리는 이 3.1절은 이가 총력 동원해 가지고 우리는 3.1절 행사가 대한민국 역사를 가르는 그 과거에 2019년도에 그때 10월 3일 그 날 행사가 대한민국 물줄기를 바꾸고 그렇게 또 그 조국을 갖다가 퇴진시키고 또 윤석열로 정권을 교체하는 기폭제가 되었듯이 이번 3.1절도 바로 그런 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 목사님 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전 목사님하고 얘기해가지고 네. 그 부스를 네. 하여튼 금요일 날쯤 우리가 광고를 하고 네. 거기다 하나 만드는데 그 부스를 만드는 그 텐트는 제가 살게요. 그래요. 네? 그 청년들이 다 앞으로 네. 와서 여기 네. 청년들이 마실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와라. 그러면 그들이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그 앞에서 찬양하고 막 춤추고 하는데 그게 한남동이고 어디고 있을 때마다 주야로다가 이 정광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그 청년들이 정말 생명 바쳐 이러더라고요. 예. 사랑제일교회 헌신된 청년들 보면은 내가 볼 때도 탐복스러워요. 맞아요. 원통도 없고 아는- 원망도 없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야 나는 갈 때마다 주일 예배도 그렇고 가문 토요일 행사도 그렇고 그 갈 때 그 많은 장비들 네. 그 또 철수했다가 또 다시 설치하고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뭐 나는 그거 보면 참 대단한 젊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그 어떤 목사님 네. 우리 교단에 일 많이 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은 광화문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딸들이 먼저 광화문에 나왔더만요. 아,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또 사모님을 모시고 오고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그 광화문에 나와서 또 네. 연사까지 했대요. 네. 아버지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니까. 그 네. 전한길 씨도 자기 아들이 먼저 나와서 그렇게 하면서 아마 그 얘기를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네. 네. 자, 우리 넘겨서 제가 진행하면서 보면 조지 윌리엄스가 23살에 YMCA를 조직하고 청년운동 시작했거든요. 23살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제는 23세부터 10년간 전 유럽 점령하고 애국과 인도까지 진군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 홍동영 목사님이 잘 알죠. 뭐 다 잘 아는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한니발, 스키피오, 네. 한니발 스키피오, 이 알렉산더, 유럽의 고대의 가장 큰 명장들이고 네. 이 알렉산더 인류 역사를 바꾼 그런 인물, 그렇죠. 동서의 그 문물을 교류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이 알렉산더 그 헬라군이 저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그 공격해가지고 완전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이르는 거대한 대제국을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러나 이 사람이 너무 짧은 시간에 그 요절하는 바람에 그 사후에는 4개로 나라가 분리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의 공적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유럽의 그리스 반도의 조그마한 나라가 이 탁월한 한 사람의 어떤 뛰어난 지략과 용맹으로 그야말로 그 시대는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도에 가가지고는 우리가 소위 인도의 고대의 문명 중에서 모헨자도로 가는 그런 미술품이 나오죠. 고대 인도에. 네, 네. 심지어 말이죠. 우리나라의 경주에 가면은 이 부처들이 물결 치듯이 옷 입고 있잖아요. 네. 유럽 사람들 그거 보면 탐욕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고대 그리스 문명이 그대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문명이 바로 헬라의 그 알렉산더의 영향이 해가지고 아까 말 인더스 유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불교가 나오고 불교가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부처를 덮는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극동까지 하는 데 대해서 서양 사람들이 한국의 경주에 가가지고 그걸 보고는 참 문명의 전례라는 것이 탐복한다는 겁니다. 네. 그 영향이 바로 한 사람 젊은 사람 알렉산더 장군이 해가지고 대왕이지만은 뛰어난 장군이요 대왕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20대 헌신해가 30대 요절할까지 그야 한 세상을 바꾼 겁니다. 지금. 네, 네. 예. 인류 역사 가장 큰 예수님 이외에는 저 사람만큼 전 지구적 차원에 물론 동양의 징기스칸이 또 동양에 나가지고 유럽까지 평정한 그런 인물이지만은 이 사람이야말로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명장이고 명임금이었다 그래 봅니다. 근데 그때가 23살 때부터 예. 그다음에 콜럼버스는 26살 때부터 모든 준비를 마치고서 후원자를 찾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조그만한 그리스 반도 해봐야 얼마 크지 않거든 그게. 네. 거기에 나가지고 그래 그 당시에 그 싸웠던 세력이 누굽니까? 페르시아 아닙니까? 다리우스. 페르시아 그 거대한 제국 쌓아가지고 그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두 번 다시 없을 그런 뛰어난 인물입니다. 네네. 강은식 목사님. 예. 요즘의 젊은이들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도 저 과정을 다 겪어왔잖아요. 네네. 근데 젊었을 때 도전 의식도 있고 정신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다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팽배한 그 이기주의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와서 2030 시대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면 희망을 갖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멀었다 하는 생각을 가죠. 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부스를 차려놓으면 젊은들이 부스 안에 모여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부스에서 자기들 청년들이 좋아하는 커피라든지 먹고 또 뭐 그런 걸 먹고 바로 거기 가면 청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모여 있는 대로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가 뭐냐면 처음에 갔을 때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만남의 분위기를 띄워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니까 부스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부스 안에 있으면 사진이 안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스는 그 조그만 이렇게 우리가 보면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우리 전준환 목사님이 지금 뭐 하나 산다고 그랬으니까 어디 기대해 봐야죠. 그러니까 부스는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거기가 본부석이 돼가지고 네. 거기서 와서 뭐 여기 붕어빵도 얘기하고 뭐 커피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거 먹고 또 다 들어가서 거기서 안내해 주는 거지. 어디에 이렇게 군데 젊은이들. 들어가서 네. 그 처음에 온 청년들도 또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청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있구나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젊은이들의 부스는 우리가 하지 뭐 우리가 만들어주고 거기에 판을 깔아줘야죠. 마음껏 거기서 그러면 꿈을 펼칠 목사님이 거 풀빵 굴 거야? 우리가 굳든지 뭐 무엇은 못하겠어요.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자, 그런데 이제 넘겨서 보시면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반한 청년들의 잘못된 헌신. 그러니까 앞에는 우리가 긍정적인 헌신에 대해서 사회에, 국가에 또 세계에 영향을 미친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였고 지금에 보면 청년들이 잘못된 헌신을 했을 때 불행이 온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주시죠. 히틀러, 나치스, 이들의 값없이. 이들의 값없이 흘린 피처럼 참으로 비참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 가치 없는 젊은이의 희생의 피를 흘렸다는 거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네. 히틀러, 나치스를 위하여 몸을 들인 독일의 소녀들, 무솔리니 파시스트를 위하여 몸을 들인 이태리의 청년들,
천황 제국주의를 위하여 몸을 들인 일본의 청년들, 김정은을 위하여 몸을 들인 북한의 청년들. 자, 한 말씀 하시죠. 그 청년들이 좀 뭐 다 어느 나라나 정치인들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쉽게 잘 선동되는 세대가 청년들입니다. 네. 아직 모든 가치관이 정확하게 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선동해가지고 들어가느냐 따라가지고 그 애들이 일생 결정되고 그 한 나라도 긍정적이 되든 부정적이 되는데 저기 있는 저런 젊은 아이들은 불량하기 짝이 없죠. 그 세대에 거짓된 어떤 정치인의 선동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들이 독일은 히틀러를 가는 괴물을 만들어가지고 히틀러도 정상적으로 뭐 투표에 의해 가지고 집권한 겁니다. 거짓된 선동에 의해 가지고 인류 역사에 그 정치인 중에서 히틀러만큼 선동하는 연설을 잘한 사람도 잘 없을 정도로 한번 연설했다 하면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격동이 되는 거지. 히틀러 연설을 그렇죠. 들으면은. 네. 그래가지고 저 젊은 아이들 감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우리가 다시 이렇게 그 1차 전쟁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는 그 방향으로 몰아가니까 젊은들이 전부 다 젊은이들뿐만 아니고 독일 교회까지도 전부 다 히틀러에 대해서 옳다는 식으로 말하고 마치 히틀러가 그 시대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댔던 사람이죠. 그러나 저거는 불량한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 전쟁으로 끝났고 무솔리니 뭐 마찬가지 저것도 그 이탈리아 군인이 저렇게 해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이 힘도 없는 그 나라가 독일의 꼬봉이 돼가지고 함께 전쟁 일으켰다가 완전 막 역사 속에 엄청난 그런 이탈리아에 피해를 끼쳤죠. 네. 일본은 뭐 가미카제 유명하잖아요. 젊은 아들 맞아요. 전부 다 자기들이 이길 수도 없는 승산 없는 완전 패배색이 짙은데도 불구하고 이 일본의 그 근성 악바리 근성 그 근성 때문에 비행기를 몰고 가가지고 미국 그 그냥 군함들이 갖다가 몸으로 그 비행기를 갖다 몸체로 날려가지고 비행기 도로를 기름을 안 넣고 그냥 비행기 자체가 폭탄이 돼가지고 저게 미국의 군함들을 폭격하도록 만들고 여기에 또 북한도 마찬가지로 제일 저는 심각한 거는 독일의 홍위병들입니다. 그 소위 말하는 이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10대 요런 20대 감성이 예민한 아들을 모택도이가 선동한 거죠. 모택도이 그때 상당히 좀 밀리가 있었고 뒤로 과거에 자기가 대약진 운동을 벌여가지고 중국을 갖다 죽으며 골로 몰아갔거든. 대약진 운동을 해가지고 수천만 명이 굶어 죽은 거예요. 네. 그래 죽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책임을 뒤로 물러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등소배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이 나가지고 조금 자본주의를 도입해야 되는 그런 방향을 가니까 이 사람이 모택도의 뒤에서 주자파라는 이름으로 딱지를 붙이고 이 젊은 아들을 선동해버리니까 순식간에 이제 모택도의 중심에 이 홍위병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모든 과거에 내려던 전통 뭐 무슨 그 유적 전부 다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등소표에도 끌려나갔죠. 끌려나가가지고 권력에서 미끌어 나가고 시진핑 아버지 시중선이도 그 당시에 이 문화대혁명으로 쫓겨나가 저 시골에 하방돼 있다가 나중에 나왔지만은 바로 이 문화대혁명은 중국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전부 젊은 아이들이 그 동원대가 이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네. 강훈식 목사님. 예. 저걸 보니까 김정은이 같은 인간은 말이야. 네. 예? 우리나라에서 투표하면 저 사람 지도자 될까? 그런데 지금 예. 연방제 통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북한과 우리 서로 비례해서 뭐 국회의원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전대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젊었을 때, 대학생 때 그들이 사상이 바뀌어지고 저렇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 다른 나라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나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김정은 지금 현재 여당에서 아니 저 야당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반드시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뭐가 돼? 투표를 하는데 김정은이 투표 찍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국민들이 안 하겠지만은 그들이 국민들의 그 투표를 하겠어요? 아니 김정은이 투표하면 돼요. 왜 글쎄. 되는지 아세요? 예. 사전 투표로 된다고. 대적하고 완전 반성경적이고 이런 세력들은 우리나라에도 뿌리 뽑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스스로 몰락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젊은이들이 이제 뛰쳐나와야죠. 어머니 품속에 부모의 품 안에 있던 캥거루 새끼 있잖아. 그러니까 배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아니다. 그게 사실은 사상적으로 애들이 다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에 젊은 아이들이 2030이 깨어나고 10대도 깨어나고 해가지고 네. 앞으로 학교에서 정규적 이 반역사적인 교육 시키면 거기서 아이들이 저항하도록 그런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면 바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예. 선생님들이요. 예. 이렇게 그 전교조 반교육 이런 운동을 하면 예. 교회가 됐든지 또 누구냐 그 학부형이 됐든지 간에 그 선생을 공격해야 돼요. 네. 이 선생을 그러니까 반사회적 교사로 생각해가지고 반사회적 교사로 예? 해가지고 이걸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격을 우리 우파에서 그동안 안 했단 말입니다. 네. 그 좌파 애들은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거든요. 네. 이걸요. 네.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교사도 공격을 하고 그래서 그 교사가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 버려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측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달라지긴 뭐 아직 전교조는 안 바뀌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장이 안 되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복귀뿐만 아니고 이 거국적인 운동이 2030 중에 해가지고 대한민국 문화와 교육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예, 정교조가 뿌리 뽑고 정교조가 설 자리 없도록 만들고 네. 민노총도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반국가 세력, 친중 세력, 종북 세력들은 이 땅 위에 뭐를 행사 못하도록 완전 사회 분위기를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 운동을 정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민족 계몽 운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20년 전에 네.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내렸을 때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그 저기 저 동성애자들 천국이 돼 버렸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그 공항에 야, 여름이었는데 남자와 남자가 끌어안고 막 키스를 하는데 수염은 이래 가지고 아니 나는 내가 볼 때는 막 토가 나오더라고요. 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도시를 점령해 가지고 완전히 그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완전히 그냥 폐허의 도시처럼 사람들이 다 거기를 빠져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 뭐참 샌프란시스코 이름이야 성 프란시스 이름을 따가지고 거룩한 도시가 이름인데 그거 뭐 과거 히피의 그 원상지도 거기고 지금 완전히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의 페타밀 그 마약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지금 국가가 붕괴되고 샌프란시스코는 가장 직격탄을 맞은 도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과감- 현재 제가 마치게 그 부분에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것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만 있다. 네. 가운데 성은 없다. 그러고 군대도 못 오게 하고 예. 그 공무원도 떠나가게 하고 야 대통령도 그렇게 힘이 좀 있어야지.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이 대통령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야 나는 그게 트럼프의 힘이 뭐냐면은 교회의 힘이거든요. 맞아요. 뒤에서 받쳐주는 교회의 힘이요. 아니 그때 보면 그 침례교단 같은 데서 그 목사들이 그 당시에 미국은요. 우린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교회가 그렇게 되면 발칵 뒤집히잖아요. 예. 근데 교회가 솔직한 얘기로 나라가 없는 교회가 어디냐고. 근데 미국 정치는 개교회, 개인은 나는 누구를 지지할 수 있다, 누구를 지지한다는 분명한 자기 표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가 강단에서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충분히 자기를 표명해서 자기 누구를 지지하는 것을 밝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정치 풍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죠. 목사님, 그 우리나라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나도 지금 그 강단에서 그 해가지고 이제 고발당해서 계속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지지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걸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게 더불어민주당 식구들이야. 맞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든 게 사실은 일제 시대 때거든. 일제 시대 때. 그러니까 제가 예. 미국의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전도 예. 폭발. 예. 이 운동을 일으킨 분인데 그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분이 공화당을 딱 지지하고 나와요. 설교하면서. 네. 그러면서 왜 공화당을 지지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가치를 그 당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해야 된다. 근데 교인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것을 법으로 금지를 시켜놓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어느 당을 지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예. 홍 목사님, 이게 3일 지금 3.1절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근데 쟤들이 일본을 반대하잖아. 더불어민주당은 예. 반일 운동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그거는 왜 따르라고 그래? 일본에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교회가. 예.
그거가 사실 일제시대 때 모터경 하도 항일운동이 그렇죠. 일어나니까. 뭐 그 당시에 누가 뭐를 그래도 반일 그리고 독립운동의 온상지는 교회였죠. 교회는 그 당시에는 아주 미약한 교회입니다. 전직 해봐야 10만 내지 20만. 만을 잡아도 30만밖에 안 되는 그 시대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반일운동, 독립운동의 중심지니까 교회를 갖다가 이제 전부 다 교회 안에 가다 놓고 독립운동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이 그런 그 정교 분리를 왜곡해가지고 그래 했고 해방된 다음에도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어떤 그걸 공격하니까 민주화를 하니까 또 역시 교회 안에 가져 놓고 이래가지고 날이 굳어져 버린 게 이 문화가 네. 잘못된 문화가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상을 지금 사실 이것도 더불어민주당 논리적 모순이 이 과거의 유신 시대나 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가장 NC식했던 교회가 노상대모하고 반대했잖아요 그때도.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정치 개입 아닌가 그게? 맞아요. 그래 똑같이 해놔놓고 이제 가지고는 우리가 반공산주의 반 이렇게 좌파 여기들 운동하면은 왜 정치하는 일인데 헛소리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싸움에 우리는 논리적으로 밀리지 말고 맞받아 쳐가지고 오히려 역공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뭘 하면 겁을 집고 움츠려 들어가 본단 말이죠. 이제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 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이 대한민국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고 국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공산주의는 우리와 공존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이 현상은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2에 불과합니다. 이게 그때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거를 이번에야말로 이재명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또다시 제2의 탄핵 사태를 일으켰는데 그때는 박근혜는 어물쭈물 하다가 막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대대적인 방역을 하니까 지금 움츠려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갈지 지금 모르는 중간지대에 좀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밀고 3.1 운동 때 그때 우리 3.1 모여가지고 한테 모이고 외치면은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가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좌파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방향을 넘어가 버리면은 다시는 회복할 가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그때부터는 거대한 중국의 영향력 아래 우리나라 지금 뭐 기득권층들 우리나라 국가 이끌어가는 그 리더급들을 거의 다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고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언론 뭐 이게 전부 다 그래 돼 있는데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은 국민운동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전 목사님 강은식 목사님. 예. 열불 좀 내봐. 내가 저기 그 캄보디아하고 태국 가는 동안에 열받은 사람이 빠지니까 날씨가 춥더라니까. 그래. 엄청 춥더라고. 제가 들어오니까 날씨가 풀리더구만. 그러니까 열을 덜 받은 거예요. 열은 받았는데 절제력이 있는 거죠. 절제력이. 자, 하나 더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서 여기 보면 올려주세요. 한국 청년운동 읽어주시죠. 한국 청년운동 구한말의 호국 구민운동이네요. 네. 김옥균, 박경효, 서재필, 서광복, 홍영식 등의 청년들은 1984년 12월 4일 조선의 세국정책 수구 4대 사상 네. 반대하고 네. 개국 진취의 자주적 독립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 부조리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갑신 정변을 일으켰다. 이 호국 구민 운동의 사상적 맥락은 독립협회, 신민회, 3.1 운동 그리고 4.19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호국 구민 운동의 특징은 처음으로 국민 주권주의론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인식의 부족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지는 못했다. 요때만 해도 그랬죠. 네. 그런데 결국에 보면은 이 젊은이들이 이분들이 다 저 그리스도인들이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에 이런 그 새로운 혁명 운동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갑신정변 같은 그런 거. 조선의 세국 정책도 타파해야 된다. 또 개국 진취의 자주적 독립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했는데 이제 그런 모든 운동의 근본 뿌리가 나라를 제대로 살리자 하는데 그게 다 청년들이야. 예? 이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홍동명 목사님 좀 얘기해 보세요. 나라의 뿌리다. 네, 저 사상과 저 이념과 저것이 그렇지.
그 뭐냐면 그 개혁 운동을 시작한 게 청년들이었다 그 얘기예요. 당연히 예. 뭐 어느 시대나 뭐 아까도 우리가 쭉 역사 속에 있던 인물들이 그렇고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러하고 전부 다 청년 때에 헌신하고 청년 때에 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만이 일생을 제대로 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거짓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을 깨우고 많이 깨어나고 있는데 완전히 깨어나가지고 앞으로 이 좌파 거짓 선동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실상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 좌파하고 아무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강한 나라 만든 거는 자유우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도록 기반을 조성했기 때문에 오늘 있는데 이 개 같은 놈들이 전부 다 데모를 하다가 나타나가지고 숟가락 들고 나타나가지고 저거 다 쳐먹고 말이죠. 다 털어가고 있는데 이 강도 같은 놈들 이런 놈들을 앞으로 국민들 깨어나가지고 다 퇴출시키는 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는 이 현상 운동이 벌어지면 앞으로 이놈들은 설 자리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극자 세력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뭐 정청래 같은 사람은 미 대사관 테러하고 미 대사 관저에 갖다 불지르는 그런 짓을 해가지고 폭탄 던지고. 그렇게 군대도 안 가는 그런 깜빡하다가 있다 나가 이게 무슨 큰 계급 돼가지고 요새 가지고 무슨 그 뭡니까 그 서부 지방법원에 나리반 사람들 욕하고 하는데 지 꼬라지를 한번 보러 가지 그게. 그러니까 그들의 극자 세력은 그쪽에 다가 있어요 지금. 그 저게요. 예. 역사를 보는 관점이 지금 삐뚤어졌다는 거요. 예. 이 사람들이 예. 뭐 저 사람들이 했던 것은 구한말 예. 그리고 일제 시대를 이렇게 겪으면서요. 예.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나라의 잘못된 것을 타파하고 네. 후습을 예. 그다음에 일제 시대에 그런 것을 타파해서 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지. 예. 그런데 이 국민이 지금 주권인 나라를 주권인 세우려. 나라를. 예, 근데 이 사람들의 출발점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것에 출발을 해요. 예.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하는 거기에서 출발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미국의 그 식민지에서 나와야 된다. 이 공산주의 이론을 이북의 그 김일성의 이론을 갖다가 여기다 붙여가지고 청년 운동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이 네, 사람들이. 네, 네. 이게 근본 무엇이- 뿌리가 잘못됐다는 예. 거죠. 무엇이 옳고 그름을 그때는 공산주의가 뭔지 예.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있을 때예요. 그랬죠. 예. 그거 넘기셔 가지고 그다음에 이 한국의 청년 운동의 일정 강점기의 민족 해방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가서 보면 한국의 청년 운동이 하나 넘겨 주세요. 예. 더 넘겨 주세요. 일제 강점 민족 해방 운동이 일어났고 여기서 보면 한국의 청년 운동 광복 후 민족 통일 운동 및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때. 예, 이런 광복 후에. 예, 광복 후에. 민족 통일 운동 및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저 미군도 철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수단으로 젊은이들이 이때 일어났어요. 많이. 그다음에 하나 더 넘겨 주시면 자, 여기 보면 이때 또 5.18 사건. 예,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때 너무 혼란해 가지고 이제 이때 군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일이죠. 전광훈 목사님이 네. 이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네. 만일에 저 때에 전두환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까? 예, 예. 이게 네. 그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 김일성이도 가장 저 때 내려오지 못한 것을 가장 그 후회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천주의 한이라고 하죠. 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전두환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 사회를 이렇게 세우지 않았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는 역사의 관점도 다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시 역사 재평가를 해야 될 일이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넘겨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2차 대전 이후 140개 신생국 중에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개척의 민족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군부가 장악해 가지고 이런 민주화 산업화를 일으킨 나라가 없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으로 있으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세워냈잖아요. 산업화를 일으켰고 결국에는 배고프고 난 이후에 그거 해결하고 민주화로 가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자유민주화가 아니라
지금 완전 주사파가 장악한 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친중, 친북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혼란하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럴 때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제2의 3.1운동과 같은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원식 목사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친중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입법부가 장악되고 있고 지금 역사를 우리 한번 아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기둥을 세웠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부궁을 산업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화를 가져오게 하신 것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럴 때 80년도 우리가 5.18 사건은 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때 우리 젊은이들이 이 5.18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이 이걸 지켜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2의 이제는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건국화가 이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부정선거를 완전히 해결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자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이 누굽니까? 이전에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은 이들이 다 주사파고 친중 세력 친중 세력이고 예. 친북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걸 척결하면 제2의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 하나 더 넘겨서 보십시다. 시간이 이제 자 지금 그러나 대한민국은 네. 자유민주주의와 도덕적 품성, 정직, 관대함, 근면, 겸손, 지혜, 상식, 절제 등이 파괴됐다. 네. 거짓과 위선으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언론 등 모든 기관들의 도덕과 윤리가 파괴됐다. 우리는 절대로 선진국의 마약, 동성애, 향락 등을 따라하면 안 되며 평등법이라는 미명 아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어도 안 된다. 대한민국을 대내적으로 다시 세워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3.1운동이 제2의 3.1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거짓과 위선으로 정치도요. 지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못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야 나는 깜짝 놀란 게 그 기업인들이나 이 여당의 정치인들이 친중 세력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중국으로 기울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우파의 어용 우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요 예. 어제 그런 내용을 미국에서부터 받았는데 지금 그 결국에 가서는 거짓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공산주의는 무너져요. 예.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반드시 받아요. 심판을 받는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중국이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또 그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소련 추구했던 사람들이 김철원 교수의 말에 의하면 멘붕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PD 세력들, PD 세력들이. 그런데 멘붕이 왔는데 그 다음에 주사파로 갔어요. NL 세력들. 그런데 그 주사파 세력들이 이북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200만 명 이상이 죽는 걸 보고 아 이게 아니구나. 근데 그때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중국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중국이 일어나니까 대거적으로 야 이제는 중국의 시대가 온다. 네. 그래갖고 그쪽으로 다 옮겨갔는데 중국몽. 지금 말이에요. 중국이 얼마나 어렵냐면 예. 지난 우리 방송 한번 했잖아요. 예. 이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예. 이 중국이요. 그래서 금방간에 얼마 안 있으면 중국이 디폴트를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제적 또 제재를 가고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중국이 지금 뭐냐면 금권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그 다음에 금권을 가진 다음에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권력을 뭘로 장악하느냐? 부정선거로다가 자기 친중 세력을 다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 유럽도 중국에 간이 안 된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동남아를 가서 보니까 저들이 지금 일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1대1로. 그게 무슨 얘기냐? 1대1로를 하는 게 이제 그 육로를 다 장악하고 해로를 장악한다. 그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번에 내가 태국에 가보니까 중국으로부터 미얀마, 라오스 그쪽 도로를 다 고속도로를 내고 있더라고.
돈을 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돈을 주고 부정선거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누가 봤냐? 미국의 트럼프가 본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중국의 간첩들을 이번에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반드시 척결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부정선거가 국제적으로 관여된 거기 때문에 우리만의 힘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게 같이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아마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그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일이 크게 밝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프리카는 다 됐거든요. 네. 근데 아프리카에서 그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 얼마나 큰지 반중 운동이 일어나요. 예, 반중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아 지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대1로를 해서 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아니죠. 가슴이 우리가 정말로 이 일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미 중국이 IMF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선포가 되는 정도까지 왔다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 한국은 내가 지금 이 동남아 이렇게 돌아보고 와보니까 한국은 이미 금권과 권력이 중국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예. 목사님 거기에 말한 매일 대로 예. 지금 중국이 경제적 여기 댓글에 보니까 예. 목사님들이 몰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평신들도 다 깨어나고 젊은이들도 다 알아놨는데 그걸 목사가 모른다면 목사가 그만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자기가 그 교회 목사를 바꿀 그런 안 되면은 그 교회 다 떠나세요. 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전부 다. 애국하는 교회, 진정한 참된 교회를 다 옮기세요. 그런 데 있어 봐야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장로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저기 감옥에 있는데도 지금 무슨 뭐 무속이다 뭐 해가지고 탄핵을 시켜야 된다. 장로교회에 있는 목사 한 분이 그 얘기를 했고 순복음교회에 있는 목사 큰 교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마치 지지하는 것 같은 말을 새벽에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다고. 참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럽습니다. 강식 목사님, 순복음교단의 큰 교회 목사. 글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속을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종북 좌파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는 지금 지배를 타고 이렇게 또 설교했다가 또 그런 설교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참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요즘에 보니까요, 목사님. 국민일보가 기독교를 표방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가장 정광훈 목사를 까는 신문이 국민일보예요. 거기도 완전히 자격화 돼 아니 있어가지고 CBS 방송은 안 그렇습니까? 노컷 뉴스하고. CBS는 원래 그랬고 거기는 뭐 NCC 계열이 딱 지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방송부터 다 그랬는데 국민일보는 안 그랬거든요. 네. 근데 국민일보가 요즘에 보면은 뭐 별것을 드러내가지고 막 까요. 거기 언론 노조가 네. 있습니다. 언론 노조가 다 좌조화된 사람들이에요. 저기 나오네. 이영훈, 이용훈 김사만 김사만. 목사 두 분이 그 감옥에 있는 그 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걸로 그런 식으로 비판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교인들이 뭐 하고 있어? 좀 깨어 일어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할 수 있어야지. 나라 가지고 위기인데. 저 사람들은 대통령 될 때는 그 앞에 가가지고 그저 뭐 저 만세를 부르고 안수기도 해줬더구만. 지난번에 우리 예. 목사님 방송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뭐냐면은 자기들이 좌파 목사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 도저히 못 다니겠다는 거야. 예. 거기에 지금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갈등할 거 없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런 하니까 이제 우파에 있는 목사님들이 예. 이제 뭉쳐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했지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이 깨워야 된다. 그래서 수도권에 전라도 사람들이 이 김대중 귀신에서 나와야 된다. 네. 제가 계속 했지 않습니까? 아니, 전라도 좌파 교회는 있잖아, 목사님이. 예. 전라도 전라도 좌파 쪽에- 교회는 표방하고 나온 사람이 있지요. 예, 있죠.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소땡땡이라고? 그런데 내가 오죽하면 지난 토요일 날 그랬어. 우리 전준환 목사님한테 전라도 우파교회 세우라 그랬어. 네. 내가. 그래서 전라도가 전라도를 깨워야 돼요. 네. 아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름을 밝혀도 괜찮을 것 같아.
어떤 분이 저한테 저기 금요일 날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누굽니다. 이름 댈게요. 내가 장민기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우리 교회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딱 계셨는데 이분인가 싶어서 그분이 맞으면은 나한테 전화를 해 주십시오. 근데 전화가 왔어. 전라도 사람이야. 네. 이분이. 네. 장로야.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래 한번 만납시다 하고 만났어. 근데 나는 그분이 광화문 그렇게 숨어서 다니지는 꿈에도 몰랐어. 네. 이분이. 네. 예? 아까 소모모 목사의 거기서 장로 받고는 도저히 안 됐어서 이제 저기 자기가 호주로 갔다가 네.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외로요. 이렇게 그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선 이런 사람들은요. 광화문 교회로 나와야 돼요. 헌금도 거기다 해야 되고. 예. 대한민국을 지금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좌파 교인들이 나가는 것을 우파 교회 목사들이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우파가 많습니까? 좌파가 많습니까? 교인들이 우파가 훨씬 많거든요. 8, 90%는 다 우파 교인들이에요. 아니 옳은 길이니까. 옳은 길이니까. 네. 그리고 성경에서 늘 가르잖아요. 줄 잘 서라. 네. 좌편 염소의 길을 쓰지 말고 우파 우측을 서라. 네. 줄 잘 서지 않으면 지옥 가고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이제 전라도 계신 분들이 이제 거기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가두리 양식장에서 나와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이 또 전라도를 깨워야 돼요. 그리고 또 좌파에 있는 교인들은 나와가지고 우파 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3.1절 그 이재명 거 처음 거 역사 청산 문제 거기를 좀 한번 좀 펴주시고요. 그 이재명이가 지금 주장한 거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일 독재 부패 우파 세력을 청산하자. 이게 이제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앞 표지를 좀 보세요.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그 책에서 앞에 좀 넘겨줘 봐요. 표지. 네. 이 책을 내가 요약을 했거든. 이 책을 요약을 했는데 이 요약을 한 거 보면 다음에 넘겨서 다시 보시면요. 여기 여기 보면 그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 매국 친일파 누구? 이승만. 철권 통치자 박정희. 네. 학살 주범 전두환. 국정농단 박근혜. 수구 재벌과 우파 정당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옳은 길을 갔던 우파의 역사적 대통령은 다 그릇된 거야.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역사관에 근거하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고 박정희 아니겠습니까? 이승만은 뭐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북한의 김일성과 나라를 이렇게 남쪽이라도 자유민주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건국했으니까 아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승만이고 그 다음에는 김일성과 박정희는 서로 경쟁을 하다가 박정희가 압승을 해버리니까 경제개발에 그러니까 이 경제개발에 밀린 이 김일성이는 완전히 패배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박정희를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친일 일본 군대 장교 출신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우리 역사의 지어져야 될 인물로 그렇게 묘사하고 전두환도 마찬가지로 박정희 서간 다음에 극도의 혼란 상태를 광주 사태는 아픔이 있었지만은 단신에 극복하고 그 당시가 우리나라 경제를 갖다 가장 빨리 급템포로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가 바로 전두환 시기입니다. 전두환 시기. 강 목사님. 그러면 지금 여기 온 독재 부패가 저게 이재명 아니요? 그렇죠. 부패 그러니까 저거 우파 세력을 청산할 게 아니고 좌파 세력을 청산해야 되겠네. 지금 좌파 세력을 다 청산해야 할 대상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승만, 박정희, 전두 철저한 왼수 같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흥왕시켰다. 대한민국을 흥왕시키고 북한 체제를 우리가 못하도록 저들이 철저히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제2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경험한 자체가 위대한 제2의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중요한 요점인데 거기에 바로 전광훈 목사가 이를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래, 전준환 저기 목사님. 보면 목사님. 아니, 전준환 목사님. 네. 여기 보면 네. 사실 보면 저 부패하고 독재를 했는데 거기 보면 사실은 좌파의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네. 그다음에 문재인 이렇게 건너 뛰어온단 말이야. 네. 그리고 이재명 이렇게 가는데 이런 인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저기 보시면요. 예. 나 묻고 싶어. 그러면 외국 친일파라고는 이승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러면 김일성이를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기서 자 박정희 철권 통치자 그렇게 했는데 만일에 장면이가 그대로 대한민국을 집권했다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전두환이가 나와서 나라를 수습 안 했으면 어떻게 했겠다는 거예요? 예? 저 지금 이 앞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친중이 됐으면 모태통 그때 공산주의 된 거지. 그러면 예.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지금 예. 김대중이가 만일의 경우에 예. 나라를 집권해 가지고 김대중이가 잘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한 가지라도. 이 사람들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IMF를 수습했다. 전한길과 소년복 어떤 사람은 그 지지하더만. IMF를 수습했다는 거예요. 김대중이가 잘한 것이. 그러면 김대중이가 잘한 것이 연방제. 그거 잘한 겁니까? 하자고 한 것이 김대중이가 이야기했던 저 햇볕 정책이 잘한 겁니까? 김대중이가 했던 것이 한 가지라도 잘한 것이 있냐면 어저께도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김대중이 때요. 호남 사람들이 제일로 피해본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이에요. 김대중이 때 예. 장관 하나도 국무총리 하나도 예. 그리고 호남에다가 어떤 거 하나도 가장 낙후돼 가지고 이번에 광주에서 저 집회했지 않습니까? 네. 청년들이 가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야 호남의 광주가 이렇게 낙후되었는가 네. 이걸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호남이 자 스타필드 하나도 없어요. 큰 뭐 하나도 없어요. 백화점도 없죠. 나 놀랬는데 운전면허 시험장 하나가 없대요. 광주 시내가. 그래? 운전면허 시험장 하나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제가 거기서 한 7년 살다가 올라왔어요. 근데 가서 보면 신역이라든지 그 옛날에 지금 이번에 했던 여기 보면은요 건물이 그대로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우파 대통령이었던 분들이 해주려고 그래도 다 거절했다는 거잖아. 그런데 우파 대통령이 하려고 해서 거절하고 좌파 대통령들 전부 다 가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김대중이가 호남을 위해서 뭘 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사람들은 김대중이가 전라북도 사람들을 이용만 해먹었다. 그렇죠. 경제 문제의 핵심은 재벌 권력이고 그들의 부와 기회, 독점, 불공정한 경제 탓이다. 우리나라의 그 재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이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겠습니까? 수출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가 요새는 네. 저거 가지고 이제 안 되게 생겼으니까 네. 또 이걸 갖다가 이제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은 다 저 대기업이 한다. 그래갖고 그 대기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식으로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까? 아니 25만 원씩 안 준다 그러는데 예산 지금 통과시키다 달라고 하는 거 봐. 아니 정부가 예산을 짜야 되는데 네. 지들이 예산을 짜가지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완전히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다 장악하겠다는 그 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그래서 3.1절 날 다 모여서 이 국회 해산시켜야 되거든요. 좀 얘기 좀 해봐요.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여기 그래서 이 재벌 기업은 국민의 자산이므로 대기업 재배 구조를 공공화돼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서 재벌 기업이 공공화 재산입니까? 개인 기업이지. 그러니까. 예? 예. 왜 이걸 공공화라고 그래요? 공산화 시키겠다는 그리고 거지. 어떤 예. 사람이 그 재벌 기업을 갖다가 누가 재산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 그 기업을 누가 키우겠어요? 모든 기업의 재산이 공공 재산이면. 그러니까 저기 살이 바뀌었잖아요. 네. 문재인 때 막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관선이사 내보내고 관선이사가 총장을 바꾸고 교수들 바꾸고 그래 가지고 좌파들이 학교를 다 뺏었어 사학을. 네.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벌 체제를 해체하겠다는 게 이재명의 논리야. 그 다음에 한미 관계 좀 한번 띄워주세요. 한미 관계. 자, 복지. 아니 그냥 한미 관계 여기 저기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당당하다. 강원식 목사님. 제가 그런데- 미군 철수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또 이 사람이 미군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한미 동맹으로 가겠다.
그러면 나중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믿었냐고. 아니 책에 있는 내용은 저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그의 자서전 속에서 대한민국을 혁명하라고 하는 자서전 세 가지 크게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재벌 해체, 한미 동맹 가운데서 미군 철수, 그리고 연방제 통일. 그 가운데 복지 정책 보면 평등주의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미군에 의존하지 말고 당당하자. 저 사람은 사상도 철학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상도 철학도 없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자기는 반드시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해서 표현했던 이 책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반공 국가이고 남북에 갈라져 있는 이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의존하기보다는 미국의 동맹입니다. 네.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그들이 도움을 바라는 것이지 우리가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일은 그 대구에서 지금 대구 경상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반월당 내거리 1시에. 예, 반월당 내거리 그거 있나요? 그거를 좀 오늘 오후에는 그 자유마을이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사랑제일교 오후 1시에 모이고. 네, 오후 1시에 모이고 그다음에 이 수요일 날은 대전. 수요일 날은 대전에서 모이니까 충청도 지역 전체가 다 모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3.1절에 우리가 다 모이기 위해서 이 운동을 지금 전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것이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국민이여 일어나라. 국가가 위태롭다. 광화문 국민대회 25년 2월 18일 내일입니다. 1시 대구 반월당 내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 다 모여라. 3.1절 천만혁명을 위한 지금 이게 예비 집회입니다. 다 모여서 거기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19일 날 여기 수요일 날 대전역 대전광장 대전 충청 대전역에 국민이여 일어나라. 광화문 국민대 3.1절 천만혁명을 위한 대전 지역 국민대 수요일 날입니다. 대전역 광장. 지금 대전이 네. 시장도 국회의원도 다 야당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전에서 모일 때에 대전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우리 세종, 충청북도 이번에 다 대전역에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전에 모여서 대한민국이 위태로울 때 가장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지역이 충청도입니다. 충청도가 정신 차려서 이번에 100% 다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구로 구청장이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나왔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는 국민의힘이 이제 안 나오고 자유통일당이 나왔는데 보수에서는 자유통일당 한 분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야당이거든요. 우리 전체 응원해 주셔서 이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부산역은 안 나오네? 예? 부산. 예, 부산역 나오네. 부산 목요일 날 2월 20일 날 부산역 광장, 부산, 1시에. 울산, 경남 1시에 부산역 광장에서 모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시에 자유마을 수도권 대회. 네, 자유마을 수도권 대회를 사랑제일교회에서. 사랑제일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3.1절 천만혁명을 위한 부산, 울산, 경남 대회인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3월 1일 날 1,000만을 모으고 여러분 지금 각의 지금 사인을 받고 있잖아요, 지역마다. 근데 이 뭐라고 그러나 그 네임택을 이렇게 걸고 여러분 사인 받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윤석열 이 대통령이 이제 무죄로 나올 수 있도록 사인을 다 받아주세요. 우리 이 자유마을 식구들과 이 광화문 세력들이 함께 움직이는 그 사인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다 사인을 받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감을 짓죠.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런데 네. 이번에 3월 1일 여의도로 모이는 것은 폐해합니다. 여의도를 모이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우파가 정말로 연합하고 연합이 안 되면 연대라도 하고 연대가 안 되면 연계라도 해서 이번 광화문으로부터 용산까지 거리를 가득 메우는 1천만이 모여서 국민 저항권을 이번에 반드시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우파가 망하는 거는 갈라져서 그래. 갈라져서 서로 잘라가지고 그 어려울 때 지금은 우리가 목적은 딱 하나예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내고 친북 세력들로부터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반드시 밝혀내고 국회 해산해야 제2건국이 됩니다. 이번에 그 일을 위해서 3.1절에는 광화문으로 다 모여서 우리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3월 1일 날 이게 여기다 모든 초점을 맞추고 지역이나 또 사람이나 단체나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모이는 일에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날은 다 뭐 조금 우리하고 의견이 좀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라도 우리가 저 3월 1일 서울의 광화문에 다 모여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구호제 창호가 끝내겠습니다. 목사님 하실 말 있어요? 예,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날씨는 이제 슬슬 풀리니까 앞으로 토요일마다 그리고 3.1절 날 우리는 지금부터 마음에 준비하고 약속 같은 거 조정해가지고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은 오늘 이렇게 각각 10사람 이상의 오늘 아침 방송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손가락을 가지고 애국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많이 모이시고 또 모든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전쟁에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모임에 적극적으로 모인 그 자체가 우리는 자유우파가 승리하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구호제 창호 끝내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반드시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피해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전할 메시지는 자유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수배주 번의 탄핵을 발행하며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도 탄핵이 이어지며 이는 건국 이래 전례 없는 사태입니다. 판사들을 위협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며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까지 결영하며 행정부 또한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혼란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이 길을 따라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예산을 삭감하며 민생 제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재대책 예비비와 아이돌봄 예산마저 줄이고 청년 일자리의 희망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군간부들의 처우 개선 예산 또한 막아서며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을 장난처럼 다루며 이러한 예산 폭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국회가 입법 독재로 괴물이 되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중국 세력의 준동 속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는 결단했습니다.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혼란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이 길
지킬 것이며 비상계엄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위해 그리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길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